대리 부분 보시면요.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상대방과 하는데 그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이렇게 두 사람한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는 법률의 원인에 따라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발생의 원인이 수권행위다. 그러니까 수권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법률 행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면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법률의 행위 중에 하나죠, 수권행위가. 그러니까 수권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대리권이 생기면 임의대리라고 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면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나누는 기준은 법률의 원인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가 있는데, 사실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는 임의대리 안에서도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는 거고요. 법정대리 안에서도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물론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있긴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원래 더 큰 개념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이고요. 임의대리 안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임의대리라는 건 수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수권행위라는 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대리권을 줬을 때 내가 준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유권대리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무권대리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예 주지 않았는데 얘가 사기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임의대리에도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고, 법정대리에도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지만 법정대리의 무권대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임의대리 안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표현대리나 이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법률의 원인에 의해서 나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뉘면, 그래서 결국에 뒷부분 넘겨서 보시면 26페이지죠? 26페이지 보면 그 발생의 원인이 수권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뉘는데, 임의대리권은 그래서 발생 자체는 대리권 수여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리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임의대리라는 것은 사실 법정대리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법정대리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법정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아들과 부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멸 원인만 확인하시면 되고, 임의대리는 이제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임의대리라는 거는 원인이 뭐였냐면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 그쵸? 대리권 수여행위였고, 성질이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임의대리권이라는 거. 네, 방금 시작했어요. 아니, 네.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앉으세요. 혜주님 안 오신다. 지금 그림민법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인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법률의 행위에 따라서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로 나뉘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임의대리라고 했어요. 임의대리의 원인은 법률의 행위죠. 법률 행위 중에서도 뭐냐면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이고, 성질이 중요해요.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쵸? 대리권을 주는 거는 본인이 자기 맘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요. 그다음 방식은 불효식인데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리권을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대리권은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돼요? 구두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불효식이란 말 자체가 행위의 어떤 요식, 정한 방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서면이라는 서면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식이라는 거는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서면 또는 구두도 가능하다라고 되고요. 일단 범위를 보시면,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권한, 수권행위 안에 있는 권한 내의 대리행위 같은 경우 우리가 유권대리로 보고요. 권한 밖의 행위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가 되고요. 이건 권한 외뿐만 아니라 아예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받지 않은 사람 또한 무권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유권대리 같은 경우 본인에게 유효하고요.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무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일단 유효한 경우, 즉 유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보시면, 범위는 일단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석은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보존행위, 이용 개량행위, 처분행위.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항상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보존행위가 된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존행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옥의 수선 같은 경우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가옥의 수선 항상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멸시효의 중단 항상 할 수 있고요. 채권의 추심 항상 할 수 있고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가 항상 할 수 있고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존행위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우셔야 될 건 이게 된다는 걸 외우셔야 돼. 이 예시가. 왜냐면 문제는 예시가 나오는 거지 보존행위가 된다 이런 말은 거의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기출문제 번호도 보면은 그 예시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용 계량 행위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의 임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임대를 주면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시면 안 되고 물건의 임대라는 건 이용 계량행위 안에 들어가고 이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라는 건 임대해 주려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임대라는 것 자체는 이용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다음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한다고 나오는데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뀌는 거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근데 됩니다. 근데 이게 이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을 밭으로 바꾼다던가 혹은 예금을 주식 또는 사채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금에서 주식에서 사채로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금하고 주식 사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논과 밭은 우리가 논이랑 밭을 사실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논밭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논밭은 농부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중요한 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에서 밭으로 가는 건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생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물건의 매각은 당연히 안 되죠. 매각 안 되고요. 채무의 면제 안 되고요. 그 다음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그 다음 전세권과 저당권의 설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랑 되는 것 중에서 약간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가옥의 수선하면 뭔가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용 계량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옥의 수선은 보존행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뜯어 고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벽지가 뜯어진 게 있으면 그거 이제 붙여놓고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걸 대략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칠 수거든요. 이 수가. 그러니까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이라는 건 보존행위라서 항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면 중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뭔가 우리한테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보존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임의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의 판례가 좀 더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대리라고 하면은 돈은 어쨌든 그래도 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리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잔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 조금 더 늦게 내도 돼. 사실 이거는 집주인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잔금을 대리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리인이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늦게 받는 것도 그 사람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뭐 소유권 이전 늦기를 할 권한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 근데 그 중에서 잔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잔금은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그래도 주인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잔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연기라는 느낌 자체가 어쨌든 이거는 뭔가 대리인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이제 남용 부분을 보기 전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그 27페이지 잠깐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소멸, 맨 마지막에 5번은 소멸 있거든요. 임의 대리인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제한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임의 대리인도 그렇고 법정 대리인도 있고 둘 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일단 안 되는데 자기 계약이라는 건 뭐죠?
네, 대리인 자기가 하는 거죠. 뭐 본인이 그러니까 나한테 맡긴 사람이 팔아줘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살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쌍방 대리라는 거는 내가 팔 사람 상대방도 대리하고 본인도 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까지 과목하시면 그때 중개사 실무 부분에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금지행이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 엄청 많이 나와서 이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는 어쨌든 앉아만 계시면 안 된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본인이 그래 그럼 너가 사라고 하거나 혹은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요. 내가 집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팔았으니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소유권을 받아와야 되죠. 근데 이거를 각자 법무사한테 맡겨버리면 법무사 일이 2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법무사한테 같이 맡기는 겁니다. 그럼 법무사 입장에서 쌍방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허용이 된다는 거죠. 어떨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그거 말고는 예시가 거의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 대리 하고 있어요. 이건 법정 대리도 물론 공통점이지만 법정 대리 갈 때 다시 공통점 언급할게요. 근데 위반은 어쨌든 그렇고요. 만약에 근데 그걸 위반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면 무권 대리랑 항상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가 되는 순간 모든 효과는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외우셔야 되는 거죠. 무권 대리는 항상 유동적 무효다. 왜냐면 무권 대리라는 거는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든다는 거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하는 게 뭐예요? 추인하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은 유효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반이 되고요. 이게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소멸되는 경우는 일단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것도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은 사망만이에요. 본인은 사망만. 그러니까 예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리인 같은 경우 보시면 대리인은 사망하고 성년후견 개시 그다음 파산이죠. 무조건 이게 답에 걸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라든지 본인이 파산당한다든지. 본인이 파산당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파산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미 대리행위를 했고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파산당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파산당한다거나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나왔다던가 이거가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년후견 개시랑 파산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대리인만 있고 본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년후견 개시를 하거나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임의 대리인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성년후견 개시랑 한정후견 개시인데요. 그때 이제 성년후견 개시랑 한정후견 개시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한정보다는 성년후견 개시가 더 빡센 거예요. 한정은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 성년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정후견 개시라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권한을 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정후견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 때가 정신이 멀쩡할 때가 있고 안 멀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는 한정후견 개시를 내리고요. 그러니까 치매분도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럼 가족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걸어요. 그래서 한정후견 개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이제 대리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파산당한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임의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사유라는 건 법정 대리인 말고 임의 대리인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거죠. 철회되는 건 뭐예요? 대리권을 내가 줬었다가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너 대리행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회를 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임의 대리인을 정리를 하면요. 임의 대리인이라는 건 왜 발생을 해요? 수권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수권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누구냐면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임의 대리인의 성질은 뭐였었냐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 강행이었고요. 방식은 불효식이었기 때문에 서면 또는 구두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권한 안에 있는 대리행위를 우리가 유권 대리하고 권한 밖에 있는 대리행위거나 혹은 수권행위를 받지 않은 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를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대리는 유효가 되고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하지만 이게 무권대리 같은 경우 본인에게 무효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유효냐면 자기한테 유효입니다. 자기라는 건 누구예요? 대리인. 대리인한테 본인한테 귀속된다고 해요. 자기한테 귀속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랑 자기라는 단어가 정말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자기랑 본인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선 대리인이고요. 본인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대리권을 준 사람이에요. 본인. 그래서 자기가 대리인이고 결국 자기랑 본인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 대리인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행위는 가능하고요.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처분행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수권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한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언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냐면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 즉 예를 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가능했죠. 그 다음에 소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 혹은 성년의견 개시 파산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이 특별하게 소멸하는 사유 같은 경우는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대리인의 한 루트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리인 하면 요 내용들이 다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또 이 예시거든요. 이 예시 기억을 못하면 어쨌든 대리권은 한 문제를 틀려요. 그러니까 이 예시 있죠. 아까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처분행위 그 예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법정대리인 보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잠시만요. 차 빼달라고. 여보세요? 네.